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저희 윤앤리 TV가 드디어 첫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몇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무산되기도 했고요.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인데 뭐 처음 하는 라이브라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윤앤리 TV가 이제 라이브로 앞으로 그때그때 시의성이 있는 사안들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어제 저녁에 뉴스로 나왔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승소 판결 소식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런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마침내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급발진이라는 것을 아마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거 급발진 사고 아니냐, 뭐 급발진이 의심스러운 그런 사고들의 소식을 접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급발진이라는 것, 말하자면 이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어요. 해외에서는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곤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판결이 없었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1심에서는 기각이 됐었고 항소심에서 인용이 돼서 아직 이제 대법원까지 대법원을 거쳐서 나온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급심이라고 하더라도 이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 인정돼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조물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판결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판결문 내용의 문구를 보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 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다. 소비자 측이 제품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당연한 얘기죠. 요즘처럼 뭔가 기술적으로 기술이 집약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어떻게 그 어떤 결함이나 이런 거를 입증하겠어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라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의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자, 뭐 어려운 용어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그 제품이 어떤 결함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제조자가 설계를 다 했고 제조 과정도 제조자의 책임하에 있는데 어떻게 그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용자가 밝혀낼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막 이상한 오작동을 일으켜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면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제조물 책임인데 사실 급발진과 관련된 부분은 여태까지도 많이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끝나니까. 그리고 희한한 것은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뭔가 분명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었는데도 그걸 다시 같은 상황을 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문제 없다.
뭐 다 점검해 봤는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쪽에서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입증을 어떻게 해요? 예. 제조자가 다 뭐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만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비자가 입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기돼 온 것이 이 제조물 책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어떤 기계가 어떤 제품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걸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거 말고 그 제품의 하자가 아닌 뭔가 다른 이유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제조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법원에서 이런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 되게 인색했거든요. 사실 제조물 책임법을 보면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판결로 이런 입증 책임에 전환된 뭐 어떤 판결을 내린 사례를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아마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서 아마 큰 결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급발진과 관련돼서 이제 뭐 또 이제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사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처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를 처리한 유네리에서 처리한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이 사고는 미금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제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사건을 맡겨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급발진 사고였어요. 이제 상황이 어땠냐면, 정차한 상태에서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반 정도 90도 정도 꺾었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턴으로 완전히 돌아야 되는데 90도 정도가 꺾인 상태에서 갑자기 돌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량이 제어는 안 되고.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도를 뚫고 올라가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계단 같은 데를 밟고서 멈춰섰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죠.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그 의뢰인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정비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마치 벽돌처럼 밟히질 않는 현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비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비소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운전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 제가 봤던 몇 가지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보통 이런 급발진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이제 그 판결의 사안도 한 300m 정도를 아주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냥 달렸다라는 게 이제 이런 판결을 하는 근거가 됐는데, 제가 맡은 사고도 한 50m 정도를 질주를 한 거예요. 50m 정도를 질주를 한 건데, 아무리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걸 엑셀로 잘못 밟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속도가 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라도 그 즉시 내가 잘못 밟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거기서 발을 떼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근데 50m를 가는 동안 내가 계속해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다?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제 이분이 찾아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도 급발진이 맞는 것 같다. 분명히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급발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차량의 과실로 인한 거고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봤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고 인정하고 뭐 이제 가볍게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본인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결론은 그렇게 내리긴 했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주장해 볼 만했겠죠. 이제 다른 사실 급발진과 관련된 사고 영상들,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 영상들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뭐 영상들을 보면 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어떤 영상에서는 보면은 안에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의 대화 내용도 들리는데 막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난다라는 건 사실 좀 억지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최종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운전 미숙이 아닌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생긴 사고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급발진에 관련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다룬 뉴스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뉴스들을 몇 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리콜,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승소, 리콜한 사례도라는 2012년에 나온 이제 뉴스 기사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서 미국 등 소비자 보호 제도가 마련된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피해자가 자동차 제조사와의 재판에서 승소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 뭐 우려가 있는 차종에 대해서는 대규모 리콜을 실시, 차량 교환 수리해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온 뉴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2020년도 이런 사례가 나온 지 해외에서 8년이나 지난 후에 이런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에 대한 해외에서의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에 자동차과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학과 교수님의 멘트가 있네요. 급발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단 2건의 급발진 사고만을 조사해 자동차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발표한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길을 완전히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 뉴스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2017년도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목이 급발진 사고는 한국에서 왜 모두 운전자 과실인가? 이런 기사네요. 자, 배우 손지창 씨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자신이 몰던 전기차 테슬라가 급가속돼 지방까지 뚫고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손 씨는 테슬라 측에 급발진 사고가 의심된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손 씨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라며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증거를 살펴봤다라는 게 EDR,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약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레코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장 장치에 대해서 레코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장치 조작, 자동차 운전 장비 조작을 완전하게 레코딩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잘못 레코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엑셀을 밟았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기록이 오히려 자동차 그 제조사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데 것으로 악용되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기사에서는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서 2017년도 얘기니까 한 3년 전 된 거죠.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보상받은 유일한 사례가 한 건 있다. 2005년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이때 현대차 측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 대법관 차량을 기존보다 고급 사양인 3500cc 에쿠스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만약 사고 당사자가 대법관이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순순히 교환해 주었을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씁쓸한 얘기죠. 분명히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뭐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는 인정해주고 누구는 인정 안 해주고, 아마 대법관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현대차 측에서 이거 해결 못하면 막 자기 제조사 측에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가지고 아마 부랴부랴 이제 보상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급발진 사고는 언제부터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냐면, 자동차의 전장 부품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소위 말하는 스틱 자동차, 이제 기어를 직접 이제 손으로 넣던 오토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급발진이라는 개념이 그런 사고, 의심스러운 사고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오토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점점 차의 이 전장 부품들이 늘어나면서 모든 어떤 자동차의 그 사람이 운전하는 부분 외에도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이제 전자 컨트롤러들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오작동의 원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전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뭐 기계적으로 이제 제동을 거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전장 부품 쪽으로 신호가 가서 그 브레이크 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장치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장 부품에서 어떤 컨트롤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러면 급발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급발진 사고들이 분명히 제조사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아직 명확히 밝혀진 적은 없지만 어떤 전기 신호에서 오는 문제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분명히 사람이 제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람의 제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조사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보면 정말 나는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값비싸게 값비싼 돈을 치르고 좋은 차를 샀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판결이고, 반드시 대법원에 가서 이것이 최종 판결로 확정이 돼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더욱더 어떤 결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슈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중간에 뭐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래서 좀 원활치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뭔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도 전달하고 같이 토론하는, 사실 댓글도 좀 달려주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댓글 같은 건 없네요. 어쨌든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